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검찰이 지난 2년 전이죠. 2021년 5월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후보 선거 캠프 인사들이 돈봉투 살포 정황을 모의한 녹취 파일을 확보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지난해 10억 원의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그 단서를 포착한 겁니다. 향후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네 분의 패널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검찰이 어제 2021년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사전투표를 해주셔서 막말하는 정치 세력을 확실히 영장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죠. 영장 안에 들어가서 확인. 아니요, 여기. 알고 있어요. 일단 들어갈게요. 일단 들어갈게요. 지금 여기서 영장 보여드릴 수 없어요. 포렌식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또 묘한 시기에 또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조선일보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속의 녹음 파일이 수사의 단초가 됐습니다. 봉투 10개를 준비했다.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라는 이 녹음 파일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강내구 공공기관 감사협회장의 이정근을 통해서 윤관석에게 6천만 원을 전달해라라는 내용이 녹음 파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달받은 윤관석 의원은 의원 10명에게 두 차례 300만 원씩 두 차례씩 그래서 모두 600만 원을 10명에게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도드라졌고 이와 별도로 지금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따로 3천만 원을 살포한 정황도 검찰은 포착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걸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잠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의 구형보다 검찰은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죄질이 더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1심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시 돈이 살포된 정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전 지역의 사업가들이 강내구 회장에게 9천만 원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9천만 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이 되는데 윤 의원이 6천만 원을 전달받고 현역 의원 10명에게 300만 원씩 두 차례 모두 600만 원씩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내구 회장도 따로 3천만 원을 일부 당직자들에게 또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50만 원 정도씩 뿌렸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9천만 원이 지금 2021년 5월 송영길 대표가 당시 당선됐을 때 그 전당대회에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돈 봉투 살포 전당대회 이런 뭐 불명예스러운 또 닉네임이 붙게 됐는데 김종인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외 속담에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실감이 와 갑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 중에서 저런 뇌물 사건이라든가 비리 혐의가 밝혀졌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윤관석 의원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네. 이건 정치 검찰의 음모다, 기획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요. 네. 그 재판 과정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 3년보다도 더 훨씬 높은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도
검찰에 출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억울함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자신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들은 뭐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윤관석 의원이 실제 혐의가 있는지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본인이 무슨 정치 기획 수사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높은 어떤 그 가치를 두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주장하기를 왜 이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하느냐?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간다며 하면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대통령의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국회 개원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그 재판에 불려나갔을 때 압수수색을 하면 이재명 대표를 더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문제가 불거졌으면 뭐가 우리 내부의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문제 자기들의 문제점을 상대방 당의 문제점으로 그거를 치환시켜서 물타기를 하려는 어떤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은 굉장히 비판받아야 된다. 그건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그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유력한 후보 없이 송영길 후보와 홍영표 후보 간의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고 송 후보가 0.59% 차이로 당대표에 선출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열정과 헌신, 지혜를 가진 모든 분을 하나로 모아 원팀을 만들겠습니다.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민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0.59% 굉장한 박빙의 승부였기 때문에 이 돈이 6천만 원, 9천만 원에 이르는 이 돈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의 선거 결과가 워낙 박빙이었고 네. 저런 그 금품 살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를 지금 와서 뭐 확인하거나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자체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문제는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건가. 근데 지금 혐의를 받는 분들이 전부 송영길 대표의 그 캠프에서 활동을 네.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그 돈의 최종 용처와 관련돼서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검찰이 아마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아마 네. 외국에 체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게 불가피해 보이고 불가피하다. 더 나아가서 돈을 받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때문에 지금 뭐 의원 10여 명이 거론됐는데 그게 10여 명일지 그 이상일지 이것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정근 판도라가 열렸다 이런 얘기가 이제 민주당 주변에서는 나오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분이 3만 개의 녹취 파일을 그 전화기 갖고 있었고 네. 그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온 자료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전체가 이 수사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이거는 단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서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이제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이게 지금 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점이 좀 공교롭다. 어떻게 보면 여권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일종의 이제 의도된 기획된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디지털 증거에 의해서 정황이 뚜렷하게 나왔고 네. 그 증거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수사조차도 이렇게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더 설득력이 없을 거기 때문에 당내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뭐 문제가 있는 대로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그걸 자꾸 어떤 검찰이 의도를 갖는 그런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만 대응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원석 의원께서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영 의원님, 송 대표도 당시에는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본인은 이제 부인을 하겠죠. 그리고 혹시 부인을 하더라도 만약 이것이 이제 증거물이 나와서 어찌됐든 간에 송영길 대표 측으로 돈이 흘러갔던 정황이 또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나는 직접 받지 않았다. 요즘 이재명 대표가 하는 그런 식의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정근 이분의 그 3만 개나 되는 녹음 파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게 지금 판도라의 박스가 열리고 있는데 그것까지 따지고 수사가 더 진행이 되면은 네. 송영길 대표가 아무리 그 부인을 하더라도 만약 그때 가서 증거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송영길 대표도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네, 사건의 흐름, 수사 방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돈봉투 사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8년도에 당시 국민의힘 전신이죠. 한나라당에서도 돈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치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면서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떠나는 마당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자, 당시 2008년도에 돈봉투 사건이 터졌고 4년이 지난 2012년에 폭로가 나오면서 지금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 경선 과정에서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돌린 거잖아요. 네. 이제 고승덕 의원이 나한테 돈봉투가 왔는데 나는 그걸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폭로를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된 거고 결국은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당의 의원이 박희태 대표가 그 문제가 돼서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럴 만큼 이제 이게 논란이 많이 이게 정확한 증거에 의해서 그 시작이 되면 법적 처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저는 뭐 이분 뭐 2012년에 있었던 것을 뭐 10년 뒤에 다시 법적 처리가 다 끝난 것을 거론하는 것 자체는 뭐 좀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 강내구 공공기관 감사협회장이라는 분이 돈을 받아서 전달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감사들이 무슨 협회를 만들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도대체 공공기관 감사라는 그 자리가 그 협회장이라는 자리가 기업들로부터 어떻게 돈을 받아서 정치권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낙하산으로 자기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장을 안 치고 감사들을 안 치고 하는 이유가 다 뭐가 있는 건가? 그래서 그 양반들이 자기들이 거래하는, 자기들이 관할하는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다른 단체들에 영향을 미쳐서 돈을 걷어서 전달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알박기라고 그래서 공공기관 감사 뭐 그 장들이 안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도 다 권력 관계의 어떤 한 측면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부분도 좀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공기관 장들이나 공공기관 감사들이 어떻게 돈을 마련했을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도 확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 변호사님, 뭐 이런 부분 자연스럽게 확인을 해야 하고 또 검찰이 들여다볼 그런 지점 아닐까요?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정근 씨가 녹취했다는 그 3만 개 파일은요. 보통 네. 이제 녹취록의 증거 어떤 증명력이 얼마나 높느냐는 그 녹취의 성격상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일상의 통화, 대화를 기계적으로 녹음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대화를 좀 유추하거나 이렇게 끌어내려고 했던 대화로는 보이지 않아요. 3만 그렇다면 개 정도라면은 예. 거의 일상적으로 자동으로 녹음을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다면 검찰로서도 이건 상당히 증명력이 좀 높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부합하는 돈의 흐름들, 그럼 끝에는 누가 최종 이 돈의 귀착지일 것인지 이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마련됐는지도 당연히 들여다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돈의 어떤 그 경위 그리고 흐름과 관련하는 수사는 앞으로 그 파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만 개의 파일, 이 파일이 단초가 돼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그 수사를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 이정근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청탁받고 지금 수천만 원 수수한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체포 동의안까지 국회로 넘어왔지만 불체포됐고 그리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상태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근 한국복합물류상근고문 취업을 요구했다는 그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현재 수사 중입니다. 이하경 의원 그리고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까지 지금 여러 갈래들로 수사가 뻗어나가고 있고 현재 검찰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압수수색으로 어쨌든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만 향했지만 이게 지금 노웅래, 노영민, 이하경, 윤관석, 이성만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사실 지금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고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른바 송영길 그 당시 뭐 대표와 친분이 있다거나 그 계열로 분류되지 않지만 이른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돈 봉투 바스락 이런 녹취까지 있다라고 네네. 얘기한 게 추단컨대 이 이정근 총장의 그 녹취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좀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이 2년 전에 전당대회와 관련해서의 어떤 그 고리도 연결고리도 검찰은 들여다보고자 했겠지만 그 전방위적으로 다른 의원들에게는 간 내역이 없는지 이를테면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뭐 10개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정확하게 얼마가 어떤 경위로 갔는지와 관련해서 이정근 총장의 진술을 받으려 할 거고요. 네. 아마 받았을 가능성도 전 좀 있다라고 봅니다. 구형량이 좀 이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한 협조가 있지 않았나 추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두고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윤관석 의원의 압수수색 관련해서 뭐 당이나 이렇게 통보거나 관련 논의. 네, 당에 통보한 건 없고 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뭐 포렌식이 오래 전에 있었는데 그 묘한 시기에 또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 뭐 어차피 뭐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건들인데 시기에 대해서는 좀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 때와 같이 야당 탄압 코스프레만 되풀이한다며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강민국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초래한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가 틀림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찌 이재명 대표 때와 똑같이 고장난 레코더를 트는 것처럼 야당 탄압 코스프레만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제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얘기를 좀 할 텐데요.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금 어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그보다 더 형이 무겁게 내려져야 한다라며 1년 6개월을 더해서 4년 6개월이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자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목소리 그리고 변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억울함 잘 밝히겠습니다.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 안 하시네? 네, 안보발전 인사청탁 명목으로 로비 자금 받은 거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검찰의 구형이 3년이었는데 이 법원의 판결이 4년 6월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이례적인 거거든요. 아마 그 이정근 위원장이 그 무죄를 주장을 하고 굉장히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데 그러한 것이 오히려 재판부한테는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억울하니까 억울하다라고 한 건데. 자, 1심 재판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3년 구형했는데 검찰이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9억 8천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보시죠. 일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어떤 언행이 부적절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피고인 이정근이 집권 여당, 당시 이제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또 하나 증거 인멸도 시도했고 그리고 반성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부분이 재판부로서는 좀 형을 더 무겁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던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본인은 계속 그 억울하다,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그 녹취록에 보면요, 그 강래구 감사협회장과 대화 나눈 녹취록이 어저께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뭐 10개가 갔는데 근데 5개가 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가야 된다. 꼭 줘야 된다. 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돈이 제일 쉬운 건데 뭐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야 어떻게든지 구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못해? 라는 식의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이 네. 사업가 박모 씨, 돈을 줬다는 사업가 박모 씨는 이정근 전 본부장이 큰형, 훈남 오빠, 멋진 오빠라고 부르면서 빨대를 꽂은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런 진술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보면 네. 아니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리고 진술도 있고 심지어는 본인이 한 발언들도 다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 그 돈을 받아서 그렇게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엔 법원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네. 이 이정근 부총장이라는 분이 정말 좀 특이하세요. 왜냐하면 서초 지역에서 4번이나 선거에 나섰었어요. 네. 그 구청장도 나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뭐 3번인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큰 표차로 대패를 계속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분이 계속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출마를 할 수가 있었는지. 정치권에서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사람을 바꾸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금 이제 알려진 건 10억이지만 네. 중간에서 돈을 받아서 마치 뭐 부채살처럼 이제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 당직자들한테 그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걸로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그렇게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배우가 뭐냐, 이분의 배우에 이분을 돌봐주는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충분히 갑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재판부는 아마 그런 사정을 좀 참작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죄를 다투게 되면 사실 반성하지 않는다고 바로 기계적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무죄 항변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죄를 주장하는 순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뭐 변제하지도 않는다, 반성하지도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에서도 문제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구형량을 좀 낮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부는 최소한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인은 그냥 개인적인 친분으로 굉장히 재력가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항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변호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근데 재판부가 그런 사정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본인이 고위 당직자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보고 돈을 수수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형량보다 무려 1년 6개월이 높은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석 의원님, 지금 김종혁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떻게 해서 대참패를 하면서도 같은 지역구에 4번이나 등판할 수 있었을까? 혹시 배후가 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의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런 의심은 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지역구의 특성이 조금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서초구라는 데가 서울시에 있는 지역구긴 하지만 민주당한테는 이제 험지 중에 험지고 선뜻 그 지역구에 나가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사람이 드문 것도 사실이고 또 그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도 좀 드문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거듭 네. 전국 규모 선거에서 거기서 패배를 했다라면은 사실은 그분은 이제 경쟁력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사무부총장으로 중용이 되고 또 그 사무부총장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이분이 저런 이제 비위나 부패를 저지른 건데 아마 민주당 차원의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근 씨는 보니까 이게 정치인이긴 한데 일종의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인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모습을 보면. 그래서 본인이 불법적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렇게 수수한 불법적 정치자금을 가지고서 여기저기 로비하는데 본인이 쓰고 또 그런 로비를 통해서 본인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챙겨주려고 하고 이게 전형적인 브로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저분이 저런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아마 수사 과정에서 좀 더 확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변호하고 있는 그 변호인도 본인의 어떤 논란에 어떤 휩싸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후배 변호사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정철수 변호사는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런데 TV조선 저희가 단독으로 해당 장면 논란이 됐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장면을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영상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안에 좀 남성이 바로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앉아 있는 여성 변호사에게 손을 쭉 뻗죠. 그리고 뭔가를 만지거나 더듬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는 상황에서도 등 뒤에 혹은 허리 정도의 손의 위치가 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는 모습도 있는데요. 손을 잡히기 싫어하지만 계속 요구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끝끝내 그 여성 변호사의 손을 잡아내는 그런 영상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 해당 여성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폰이 계속 쑥 들어가잖아요. 그때 되게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몸이 굳어버렸어요. 허리를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확 하고 당기는 거예요. 등까지 쓸면서 넘어지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렸어요. 자, 본인은 정철승 변호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억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영상이 공개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여성은 불편했다, 기분이 나빴다, 성추행을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사실 영상으로는 조금 애매해 보이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추행이 있었구나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하급심에서는 또 손을 잡아 끄는 행위가 이게 추행이다 아니다 갈리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등을 뭐 쓸어내렸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CCTV의 각도상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공개된 식당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같이 합석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이 피해 여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가 이 판례로 확립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투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재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영상을? 아니, 이 변호사의 제가 뭐 이념이 어딜 지향하고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과 뭐 야당과 이렇게 연계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것만 보면 지금까지 야당이 지난 몇 년간 보여왔던 여러 가지 성추행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냥 저것 때문에. 저분의 다시 말씀드려 저분의 그 정치적인 건 모르겠고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시 그 의회에서도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 그 야당의 그러니까 서울시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했었나요? 네네네. 그분도 요번에 그 자리에서 물러왔는데 그게 성추행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을만 하면은 왜 이 야당발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성추행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변호사께서 만약 아까 뭐 그 다툼의 여진이 있다고 했으나 이런 분이 만약에 성추행이 이제 성추행이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분이 그 변호를 하고 이런 분이 세운 그 변호의 전략이라든지 작전이 얼마나 뭐 또 대단했겠습니까?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실력도 없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그냥 예측을 해요. 여러 가지로 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정근 그 전 사무부총장인가요? 네. 이분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년 구형을 때렸잖아요, 검찰에서. 우리가 그 이런 정치적인 뉴스를 볼 때마다 항상 우리가 걱정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것이 검찰은 어느 정도 이제 10년 구형을 했다고 치면은 판결은 항상 그보다 낮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항상 낮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이번에는 의례적으로 재판부에서 4년 6개월을 내줬다면은 얼마나 죄질이 악질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분의 얘기만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확대해서 말씀해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자꾸 나네요. 알겠습니다. 정철승 변호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얼굴과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본인이 지금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앞서 나왔던 화면만으로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어쨌든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해가지고 수사를 할 텐데요. 어찌됐건 간에 정철수 변호사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고 박원순 시장 그 성추행 사건과 관련돼서 변호인을 맡으면서 이러저러하게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발언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저런 논란에 그 휩싸이게 되면 저 자체로서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논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분이 이제 일종의 정치인들 관련된 사건을 그 뒤로 많이 수임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정근 사무부총장 사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정치인의 사건을 맡아서 이게 이제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분이 저런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적절한 처신은 저는 아니었다고 보고 저 사건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정철승 변호사 입장도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A 씨의 주장처럼 몸을 만지거나 이런 행위는 전혀 아니었고 손을 잡은 것도 A 씨가 자기 손을 이야기하기에 잡아본 것이다. 그 외에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악수한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사과하라고 하니 경찰에 고소했다면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A 씨에 대해서 본인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의 재판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CCTV의 진위 여부를 놓고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검찰은 비서실과 시장실에 있는 CCTV는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정 전 실장 측은 가짜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이제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그 가짜 CCTV거든요. 정지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제 시장실에 있는 거는 가짜고요. 전혀 그런 일 없고요. 그 산하단체 임직원이 시청 그 성남 시장실에 CCTV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건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비서실에 있는 부분도 좀 가짜가 있다라고 들었었습니다. 직원 2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또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동되는 거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실에 CCTV는 켜놓고 비서실 CCTV는 꺼놓나요? 자,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남시장 비서실장 여기 CCTV는 모형이다. 그러니까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복도 CCTV는 뭐 진짜긴 합니다만 이거는 정 실장 자리까지 촬영할 수 없는 그런 CCTV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도면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시장 비서실, 그러니까 시장실로 들어가기 전에 CCTV가 한 대 있는데 이거는 작동을 하는 CCTV다. 검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비서실에서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면 직원들의 책상이 있고 그리고 정 실장의 자리는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CTV로는 도저히 정진상 실장의 자리까지 무엇을 하든 간에 촬영이 불가능하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 안쪽에 CCTV 한 대가 더 있는데 이것 또한 모형이기 때문에 촬영이 불가능하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 실장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불투명 시트지가 씌워져 있는 한 2m 정도 되는 유리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직원들의 책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쳐다본다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뒤쪽과 이쪽은 벽으로 만들어져 있어 벽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실 CCTV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주장이 이게 맞다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서로 부딪히는 주장들, 충돌하는 주장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일단 뇌물을 주고받는 장소로는 상당히 이례적이니까 이 CCTV가 정황적으로 상당히 좀 강력하게 쌍방 간의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그 증인신문 과정을 보면 CCTV의 각도, 어느 부분을 조망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찍을 수 있는지가 상당히 길게 문답이 오갔다는 겁니다. 근데 모형이라면 그 부분을 아예
물을 필요도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변호인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실제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동규 씨는 또 반박을 전혀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출처는 정진상 씨라는 겁니다. 정진상에게 듣기로는 이 부분이 제대로 구동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 상황에 실제로 근무했던 정진상 씨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모형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관련한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영장 실질 단계에서 이 부분이 명쾌하게 해명됐다는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사실 재판부에까지 이 논점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을 걸로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검찰도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지금 진술을 받았다고 하고 가짜라고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확인이 쉬울지 안 쉬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은수미 시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2층 집무실을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신상진 시장이 새롭게 들어가면서 2층 집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4층으로 집무실을 옮겨놨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더 가려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논점은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과거에 이제 여기 녹음 장치까지 다 돼 있는 CCTV를 설치해 놨다라는 네. 주장이 이제 정진상, 이재명 이 두 분 쪽에서 나온 주장이고, 네. 검찰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일단 녹음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가짜라는 게 모형을 설치했다는 게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나 다름없다, 그건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은 네. 다른 성남시청에 여러 가지 그런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설치 자체를 가로수하고 무슨 우범지대의 외부 건물 밖에 있는 그걸 설치하는 업자들을 불러다가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상황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CCTV는 관찰을 해야 되는데, 시장실과 비서실에 있는 것은 비서의 그 컴퓨터에만 연결이 돼 있어서 실제로는 그쪽에서는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비서가 그것을 키지 않으면, 작동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시장실과 그 비서실에 있는 CCTV는 그냥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게 형식적으로는 가짜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가짜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CCTV를 설치해놓고 모든 사람이 오가는 것들을 다 녹음하고 음성까지 녹음해서 난 투명하게 행정을 합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만약에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허위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그 직원들의 컴퓨터를 좀 조회를 해보면 되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작동을 했는지, 그래서 그게 다 기록이 돼 있는지,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시장이 예를 들면 거기서 뭐 좀 낮잠을 주무실 수도 있을 것이고 발을 올려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찍혔는지, 아니면은 뭐 잠깐 기자들이 왔을 때 잠깐 틀어놓고 그 다음에 기자들이 떠나거나 외부에 관심이 없을 때는 다 꺼놓고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현동 용도 상향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정진상 전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시절에 옥중에 있었던 김인섭 씨를 면회했던 것이 검찰로부터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 전 실장이 면회를 통해서 김인섭 씨의 민원을 들어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용도 상영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맞다면 김인섭 씨의 주장도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김인섭 씨 백현동 그 용도부지 변경과 관련돼서 관련 업자들한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가 됐는데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김인섭 씨가 주장해왔던 바는 본인은 당시에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시점에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주장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주장 하나는 정진상 씨하고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정진상 씨하고 한 100여 차례 통화 기록이 정도 통화했고, 있는 데다가 당시에 감옥에 가 있을 때 정진상 씨가 면회를 갔다. 그 시점을 보면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어요. 2016년 그래서 초로. 이 사람이 옥중 로비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로비 내용이 결국엔 정진상 씨를 통해서 이재명 시장한테까지 전달이 되고,
그 용도 부지 변경과 동시에 그 김인섭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정황이기 때문에 정황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김인섭 씨가 그 77억 뇌물을 받고 용도부지 변경에 관여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청구된 영장, 그 영장이 발부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발부 여부가 아마 중요하겠죠. 발부가 되면 이제 신변이 확보가 되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으니까요. 아니 이 아시아 디벨로퍼 이게 개발업체 명인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정모 씨라는 대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77억이라는 돈을 왜 줬겠습니까? 77억이라는 돈이 그냥 친해서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런 비리, 건설 또는 개발 비리할 때 참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한바식당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밀접한 그 이권 사업으로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은 분명히 여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용도 부지, 그러니까 부지 용도 변경도 이렇게 4단계나 높여줬어요.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민원들, 그러니까 노후도라든지 아니면은 개발 계획이라든지 민원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주민들의 불편이 어쩔 수 없이 극에 달았을 때 용도 부지 용도를 변경해 주는데 그 한 단계 높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4단계나 한꺼번에 올려줬다는 거는 그만큼 행정적으로 어느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대가성으로 이 77억이 만약 그게 이제 증명이 된다면은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영장 실질 심사 있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영장이 발부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수사의 파장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인실 확보가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의 상당성이 또 입증됐다라고 법원이 봤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특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2006년도에 선대위원장을 지냈을 때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김인섭 씨의 말을 따르더라도 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 전 실장이 찾아간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변호인 입회가 아니면 교도관이 옆에서 바로 대화를 기록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범죄를 좀 도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로 범죄를 같이 공모했다,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관계로 건너가기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총선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뜨거운 정치권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까지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유출된 겁니까? 사실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한동훈 장관과 관련한 여러 인사 자료들 그리고 자녀와 관련한 주민등록 초등본이 다 편철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부분을 검토하고 질의를 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당시 법사위원들에게 이 관련 자료가 배포가 됐다는 건데 A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민주당 쪽에서 일을 했다라고 본인을 소개했는데 현직 구의원에게 USB에 담긴 한동훈 장관과 관련 자료를 유출했다는 게 지금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 인사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관련된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A씨가 무소속인 구의원에게 이 USB를 줬다. 그렇다면 과연 이 A씨, 그러니까 구의원에게 USB를 준 사람은 이 USB,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이게 궁금해지는 대목이거든요. 이재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를 왜 줬는지도 궁금한데 이제 포인트는 이런 정보가 함부로 이제 밖에 이게 국회의원들한테만 그 국회 의정 활동을 위해서 제공되는 정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거는 그 국회의원, 국회에 제공된 정보가 나왔다라는 거는 확실해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그 개인정보,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회인데 이런 걸 정치적 의도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가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약 쓰이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만약 뒤에 있었다면 의도가 있었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출처를 반드시 제출해내야 파악을 해야 되는? 되겠죠. 김종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명백히 잘못된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 어떤 탐사 유튜버들이 그 생중계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집에 찾아간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 장관은 없었고 그다음에 딸과 그 부인만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집에 왔던 뭐 거기 와 있는 택배 온 것까지 막 들춰가면서 사실상 굉장한 위협과 협박으로 느끼잖아요. 초인종 막 누르고요. 이런 무도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다른, 그러니까 사람이 밉다 하더라도 거기서 정치적 공방이 오간다 하더라도 어느 수준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미 그 선을 훌쩍훌쩍 넘어가고 있고 그것이 또 공적으로 제출된, 국회에 제출된 그 자료가 흘러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 민주당 인사 A씨가 이 자료를 확보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A씨의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흠집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 한 장관의 딸이 미국 명문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친민주당 성향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입학을 취소해달라는 청원 운동까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장윤 변호사님? 사실 한동훈 장관의 딸이 MIT에 진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뭐 미주의 엄마들이라고 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가짜 논문을 통해서 MIT에 좀 진학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올린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관련 기사를 좀 봤더니 어떤 의혹이 상당히 좀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기시감이 드는 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뭔가 이제 반대 진영에서 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가짜 연구 논문 의혹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제기를 했지만 되레 망신만 당하고 일단락이 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최강호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저는 한국 3M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그냥 능력을 했다라는 거죠. 스펙 쌓기가 아니고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이모하고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한땡땡 그리고 이모 이런 논란들이 있었죠. 한국 3M과 이모 씨가 아니라 뭐 이모 씨였는데 이걸 이모로 받아들였던 가족관계의 어떤 그걸로 받아들였던 김남국 의원과 그리고 최강호 의원의 과거 모습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인데 이걸 또한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모습도 참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박원석 의원님. 글쎄요, 미국에 현지에 있는 아마 네티즌들 중심으로 이 청원 운동이 시작된 것 같고 그 청원의 대상은 MIT 대학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 네티즌들이 거기에 이제 이 부응을 하고 공감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당시 청문회 때 논란이 됐던 것 이상의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당시 논란을 보면 결국 한동훈 장관의 딸이 이러저러하게 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그에 이제 적합한 스펙을 준비했는데 그 과정에 논문 작성이 이른바 이제 대필된 거 아니냐. 그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논문 작성을 시킨 거 아니냐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논란은 굉장히 뭐 갑론을박을 했지만 명확하게 이게 이제 규명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논란이 사그러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그걸 이제 또다시 꺼내 든 거고 그리고 이제 처조카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것도 치의과대학에. 그것까지 묶어가지고 그 처조카 2명하고 한동훈 장관의 딸이 이렇게 허위 스펙을 가지고 미국의 명문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그냥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고 이게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검증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자칫 또 다른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관에 대한 정가의 관심 굉장히 뜨겁죠. 남다릅니다. 한 장관 벌써 제기된 여러 번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에 대한 어떤 러브콜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마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평소 어법과 화법이 원래 저랬던 건지 아니면 국회에서 나와서 일정하게 설정이 된 건지 저는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국회에서 답변하실 때만 좀 그러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예의 바르시고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TV가 딱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면 또 그러신 거 아닌가. 원래 좀 샤이하시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원래 법무부 이런 쪽에도 보면 되게 젠틀하고 약간 샤이하고 뭐 그런 느낌이라. 출마할 거라고 봅니까? 안 할 거라고 봅니까? 서울시장 직행설이 꽤 있었어요. 이 정도로 체급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초선 의원을 해야 되냐라는 그 주변의 조언이 있다고 해요. 예, 서울시장을 갔다가 차차기를 노리는 것은 아마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의원으로 바로 출마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를 대권을 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의 이미 정치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이번 총선에 반드시 좀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죠. 자, 천하람 위원장과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두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과 어떤 확인되지 않은 그런 주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저런 설들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가 카메라만 돌아가면 갑자기 이렇게 좀 과격하게 나오는 건 김남국 의원 본인이 그러지 않나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 태도나 답변 태도가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숙일 때도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전 과정들을 보면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어이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너무 어리석거나 호승심에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그런 질문들. 아까 3M이라든가 이모라든가 뭐 이런 터무니없는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어야 되는 그런 질문들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입장을 바꿔놓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속으로 그럴 것 같아요. 당신이 정말 국회의원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공공적인 장소에서 카메라가 돌아가는 데서 이 한동훈을 한번 꺾어봐야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과 컴플렉스 혹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벗어나셔야 된다. 이것을 벗어나셔야 한 장관에 대한 제대로 된 공격도 가능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장 여부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 아직까지 한참 시간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신문 보겠습니다. 마약 수사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대검의 마약 강력부를 복원하겠다라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따로 분리되어 있었고 마약 전담팀이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걸 통폐합하면서 다소 수사력이 좀 약해졌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시금 이걸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정부 때 반부패부로 흡수 통합됐던 게 바로 마약 강력부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어, 수학 다 중요한데 이걸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수사력도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다른 신문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 학생이 마약상이 되어서 성인 6명을 수하로 부릴 정도로 우리 사회의 마약은 이제 남녀노소 공공연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화시켜서 수사해야 되고 잡아내야 된다는 게 한 장관의 생각입니다. 진화하는 마약 범죄. 자,
14세 중학생이 호기심에 마약에 덫에 빠졌다고 하는데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그런 노력과 공력이 아주 미미합니다. SNS로 주문이 가능하고 40분 내에 어디서든지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자, 한 장관, 마약 강력부를 복원하고 강조하겠다는 목소리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애들을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 부모들이 말하고 이래야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마약은 적법 절차는 지키지만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이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안 잡으면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후회합니다. 확실하게 잡고 알겠습니다. 수사수가 많아질 거고 우리가 마약 수사 제대로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산이 원래 이런 걸 잘하는 거죠. 공무원은 그냥 할 일을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범죄자를 제대로 잘 때려잡아서 국민을 잘 보호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국민들이 우리 별로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건 있는데 우리 검찰이 하고 있는 어떤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저는 점점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강력부의 복원, 그래서 마약 청정국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지금 법무부의 노력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김정규 의원님?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가 터졌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마약을 단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이게 마약이 우리 마약 청정국에서 점점 이 마약이 너무 광범하게 퍼지는 국가가 돼버렸다라고 하면서 마약을 근절하겠다고 했더니 마치 이태원 참사가 그 마약 단속을 하느라고 경찰 병력이라든가 검찰 인력을 다 그쪽으로 빼돌려서 그래서 참사가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일부가 그렇게 주장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셨고, 그다음에 그런 주장들이 터무니없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마약을 건네주는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마약 사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했는데 무슨 마약에 이렇게 문제가 되냐, 5배밖에 안 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더 이상 이대로 그대로 가다 보면 정말로 무슨 마약에 취해서 좀비처럼 길거리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그 외국의 사례들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빨리 방향을 잡아서 마약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그리고 검찰의 그동안의 마약 부서를 마약 과로 축소시켰던 것들 이거 다시 복원시켜서 제대로 된 그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지휘 체계를 가지고 마약에 대해서 단속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약의 복용 유통과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는 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이고 그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검찰청의 그 내부 편제를 다시 재편을 해서 기존의 반부패 강력부로 통합됐던 검수완박법과 함께 이거를 이제 이 반부패부와 마약 강력부로 다시 나누겠다. 요약하면 이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대검찰청 편제는 법률에 따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장관과 또 검찰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행령 통치 연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경제범죄, 반부패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단서 조항 등 이걸 가지고 이제 시행령을 만들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복원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그 법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인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저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려는 시도는 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고, 아니 지금 반부패 강력부 차원에서도 마약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다만 과거보다 위상이 조금 낮아졌다는 거고, 또 지금은 경찰이 어쨌든 직접 수사를 통해서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이 조정된 건데, 이렇게 다시 그 기존의 검찰 편제를 복원하면서 결국 내용적으로는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게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신중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잦은 설화로 셀프 자숙을 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결국 당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공석인 당 윤리위원장의
황정근 변호사가 내정됐는데 대통령실도 최근 김 최고위원의 징계를 지도부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황정근 윤리위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1호 안건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잇따라 문제가 제기됐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김 위원장을 사실 밀었잖아. 밀었는데 세상에 우리한테 참물을 게 이제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려는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징계를 내리는 건 지금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고 윤리위 구성만 되면은 이제 바로 안건이 상정될 것 같은데요. 징계 수위가 궁금해지거든요. 어느 정도 수위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희 그 징계 수위를 보면은 경고부터 출당까지 한 4단계 정도가 있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거는 이제 당원권 정지 그때 6개월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번에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 수준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을 거다. 당원권 정지. 당원권 정지 내지는 아마 출당도 치열하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출당을 한다 안 한다 그걸 정해놓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 수준까지도 아마 논의가 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지금 뭐 어제도 보셨지만 당의 이제 중진들, 중진들도 나서서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고 김기현 대표한테 강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홍준표 뭐 대구시장도 사실은 대구시장이긴 하지만 당에 오랫동안 그 의원직도 했던 또 대표까지 했던 어찌 보면 또 중진의 한 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당의 원로들이 당을 우려하는 분들이 아주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김 그 최고에 대한 중징계 이 수순은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선거가 지금 1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당은 어쩔 수 없이 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여론, 특히 우리 지역을 그러니까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역에서조차도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저희에 대한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뜻은 뭐냐? 우리 국민들, 시민들, 당원들이 말 그대로 중징계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부적절한 것도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견을 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당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김 최고위원을 징계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 지지율이 곧바로 회복될지는 좀 미지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후 관계가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누구를 징계를 하겠다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그거를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근데 제가 당의 분위기를 좀 보니까 김재원 최고가 고립무원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감싸는 분이 거의 없어요. 감싸는 분이 거의 없고 그중에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당 최고위원이 됐는데 6번의 최고위가 열렸는데 그중에 3번밖에 참석을 안 하고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저런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말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용납될 수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시끄러워졌을 때 한 달 동안 자숙하면서 안 나오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별로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아니 당 최고위원이 스스로 최고회의에 나오지 않으면 도대체 최고위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당당하게 나와서 이거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맞을 매를 맞고 대응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모른 척하고 꿩도 아니고 머리를 갖다가 숲에다 쳐박고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나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 최고위원이 그동안 굉장히 영민한 분인데 어떤 몇 차례 잇따라 계속됐던 그런 발언의 어떤 부적절한 발언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그게 이제 당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재영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윤리위가 열리면
상당히 어떤 심각한 논의들이 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김기현 당대표 중진들을 만나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권 여당의 품위에 맞는, 품격에 맞는 저는 언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언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은 현장에서 뛰는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엄격한 이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즉각 적재적소에 적시적소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상필벌을 분명히 한다. 이건 뭐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읍참 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건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당론으로 이 문제는 결정을 해서 빨리 수습을 해야지 이 목사 손학규의 우리 당이 움직여지는 그런 당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원석 의원님, 네. 지금 이제 목소리 쭉 들으셨는데 뭐 김재원 최고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지만 김기현 당대표에 대한 비판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본인의 기반과 정치력으로 당대표가 됐다기보다는 용산의 의지와 또 윤핵관들의 뒷받침 이런 걸로 이제 당대표가 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많아요. 때문에 그 임기 초에 저런 어떤 당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네.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리더십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이제 취약한 리더십이 더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 아니야. 그 점에 대해서 아마 당의 중진들도 걱정을 한 것 같고 이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심지어 비대위기까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론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김재원 최고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김기현 호의 지금의 어떤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당내 문제 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김기현 대표로서도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 이제 순탄하게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험대에 섰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